네, 지난 12일이었습니다.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기억하실 겁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 대통령이 김정은 수석 부대표, 수석 대변인이라는 낯뜨거운 이야기를 듣지 않도록 해달라.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김정은 수석 대변인이라고 비판해서 논란이 일었습니다. 나 원내대표는 논란이 되자 지난해 9월 보도된 블룸버그 통신의 한 기사를 인용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는데요. 민주당은 이해식 당 대변인의 논평을 통해 해당 기사를 쓴 기자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매국, 검은머리 외신이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자 서울 외신기자클럽을 비롯한 여러 외신기자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을 했고요. 이 대변인은 결국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는 표현을 쓴 점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관련 내용 저널리즘 토크쇼 제2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덕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김덕훈입니다. 우리 제2의 그 뉴스웨이터 네. 정현우 기자한테 저희가 기회를 드릴 만큼 드렸는데 도저히 안 될 것 같아서 잘라냈거든요. 네, 그 자리 좀 열심히 좀 메워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것보다는 더 오래 버티도록 하겠습니다. 아,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진심이십니까? 네. 금방 나가더라고요. 네, 맷집이 좀 있어 보이시는데 최욱 씨는 그때 당시에 굉장히 이 얘기를 많이 하셨잖아요. 수석 대변인 이야기 기억나세요? 2주 전에 얘기하셨던 것 제가 이제 같은데. 소개를 그 즈음에 예. 국민의 수석 대변인. 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네, 이 기사가 그때 뭐 많이들 얘기가 됐었나 봐요. 문제가. 아니 이제 이게 그 나경원 원내대표 입에서 이제 이 단어가 나오면서 굉장히 이슈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슈되는 거 거기 또 엎혀가지고 가는 스타일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던 건데 그거 왜 물어봐요? 아니, 이 대변이라는 표현이 굉장히 거슬리시나요? 어떤가요? 아니 그러니까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대통령인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라고 하면은 뭐 기분이 아주 유쾌한 거는 아니지 않습니까? 왜요? 왜 물어보는 거예요? 갑자기? 원문은 잘 보셨어요. 원문 내용. 원문은 거의 그 또 도형 보듯이 봤습니다. 네. 도형 보듯이. 언어로 본 건 아니고 한 문장도 못 알아듣습니다. 김덕훈 기자, 그 블룸버그 통신 기사 내용 자세히 좀 살펴볼까요? 네, 먼저 지난해 9월 26일에 나온 기사인데요. 대한민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 위원장의 수석 대변인이 되었다. 유엔에서 이런 내용이고요.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기사 첫 문단을 보면 김정은 위원장이 이번 주 뉴욕에서 열리는 유엔 총회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김 위원장에게는 자신을 위한 칭송의 노래를 불러주는 사실상 대변인과 마찬가지인 사람이 있다. 그게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다라는 대목이 첫 줄부터 나옵니다. 근데 이제 우리말로 옮기니까 더 부정적으로 비춰지지만 사실 그 밑에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면 팩트에 근거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문 대통령이 미국의 비관주의자들을 설득을 하고 한편 미국의 우려도 함께 이해하고 있다는 측면도 함께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인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부정적인 기사라고는 볼 수 없고 기사 속에서 다른 전문가의 멘트도 인용을 하는데 그 전문가는 김정은 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합의를 받아들이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 점에서 리더라고 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숄트 기자 원문 아주 자세히 다 보셨을 텐데요. 네, 이거는 뭐 우리 외신 기자들한테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였는데 충격까지였어요. 뭐 충격인데 뭐 그 나중에 그 지금 그 민주당하고 그 대변인 하는 말씀은 나중에 좀 큰 문제였는데 이 스토리는 먼저는 중요한 부분은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그 사실 여기는 그 타이틀 약간 헤드라인 조금 뭐 강한 헤드라인 느낄 수 있고 뭐 정말 그냥 문 대통령 뭐 그냥 김정은 위원장 위해서 뭐 그냥 대변인 같은 역할 뭐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뭐 원래는 게 헤드라인 좀 강하게 만들어야 사람들 클릭하고 뭐 읽어보는데 그래서 그거는 충분히 이해하고 근데 아까 또 말씀하신 대로 스토리 읽어보면 다른 그 뭐 엑스퍼트나 전문가도 나오고 이런 그 외교 뭐 전략에 대해서 뭐 다 제대로 설명하고 그래서 아주 뭐 우파적인 스타일이나 뭐 이렇게 말할 수 사실 없거든요. 그래서 조금 문제는 아마 조금 개인적인 오피니언하고 팩트 조금 섞여서 그래서 이거 오피니언 피스인지 아니면 그냥 팩트만 보도하는 게 그거는 좀 구별하는 게 조금 어렵지만 근데 그 외에는 그냥 아무 할 말이 없어요. 뭐 그냥 좋은 기사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이 작년 9월에 이 기사가 처음 나왔을 때 제가 특별히 주목하지 않았던 이유가 뭐냐면요.
그 당시에 이런 기사들이 많았어요. 뭐 그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도 있었고 보스턴 글로브도 있었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 그리고 파이낸셜 타임즈도 있었고요. 그 당시에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담아서 뭐 찬성 반대 다 보도도 하고 우려가 섞인 시선도 보내고 그런 기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 어떤 외신은 예를 들어서 Beautification of 김정은, 김정은의 미화죠, 미화라는 제목을 다룬 그 기사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한국 정부가 김정은이 독재자고 인권을 탄압하고 아직 핵을 실질적으로 포기한 것이 아닌데 김정은을 미화하고 있다라고 쓴 외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외신, 그 비슷한 내용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저 그때 별로 주목을 안 했습니다. 여러 가지 외신들 중에 하나라고 봤기 때문에. 근데 지금 와가지고 왜 이게 이 기사가 이렇게까지 그 논란이 되는지 뭐 그 이유는 우리가 다 알고 있죠. 네, 하지만 나경원 원내대표가 그렇죠. 발언을 인용을 해서 그러니까 반박을 했으니까. 그 정치적인 투쟁이라든가 논쟁 때문에 이 기사, 개별 기사 또는 이 개별 기사를 작성한 개별 기자에 대해서 타겟을 삼아가지고 그 집중 포화를 하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네, 봅니다. 일단 기사를 보신 정재 교수님도 같은 생각이신지요? 뭐 그러니까 일단은 타겟이 잘못 맞춰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비평에 관심이 좀 없긴 한데요. 정치 비평을 해야지 이건 언론 비평을 할 문제가 아니라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하고 굳이 책임을 돌려가지고 이 기사를 본다 그러면 전 기본적으로는 이 제목 자체는 영어로 쓰였고 영어적인 맥락에서 제가 그냥 읽을 때는 그냥 비유적 표현 이상으로 잘 안 읽혔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인이 정치적인 언어로 말 그대로 의도를 갖고 얘기하면 누군가의 하수인이라고 읽히잖아요. 그러니까 김정은의 수석 대변인이다라고 얘기할 때 하수인 정도로 읽히는데 이 기사의 비유적 표현이나 내용적으로 보면 문 대통령을 김정은의 하수인 정도로 취급하면서 쓴 기사는 아니거든요. 그럼 인용한 자가 잘못이죠. 기사의 잘못이 아니라. 인용도 안 밝히고 인용해버렸잖아요, 사실은. 그리고서 나중에 인용했다라고 화살을 돌렸더니 그쪽으로 막 집중포화가 쏟아지는 대단히 이상한 양상이 벌어졌고요. 그리고 뭐 아까 얘기하셨지만 이 기사는 제가 볼 때 뭐 그렇게 높은 질도 그렇게 낮은 질도 아닌 상당히 평범하다. 저는 사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해당 기사가 나온 당시 김정은 수석 대변이라는 표현은 정치 공세의 소재로 활용이 됐습니다. 조선일보가 2018년 9월 28일 외신 문 대통령 김정은 수석 대변인 됐다라는 사설을 통해서 블룸버그 통신 기사의 제목을 전한 후에 문 대통령에게 중재 외교는 해야 하지만 최소한 북쪽에 치우치지 않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런 요구를 했습니다. 아니 저는 이 조선일보 이 사설 보고 정말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든 게 뭐냐면요. 좀 어처구니가 없다는 생각이 드는데 외신이라는 게요. 외신이 뭡니까? 그렇죠. 예. 외신이 한두 개예요? 외신이 수천 개가 넘습니다. 근데 외신을 하나로 뭉뚱그려가지고 외신의 어떤 그 통일된 의견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 외신이라고 하면은 외신 중에 뭐 진보적인 외신도 있고 보수적인 외신도 있고요. 그리고 뭐 한국 문제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9월 달에 그 문재인 대통령 유엔에서 활동하신 거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보는 언론도 물론 있죠. 하지만 외신들 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나오는 그 진보적인 잡지 The Nation이라고 있거든요. 그것은 상당히 지금 한국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는 건데 마치 모든 외신이 어떤 방향으로 한국에 대해 생각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도 뭐 블룸버그 기사 하나 딱 인용하면서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요. 이건 좀 사대주의 같다는 느낌. 저희 뭐 안톤 숄츠 기자, 외신 기자, 외국인 기자도 계시긴 합니다만은 외신이라고 해서 뭐 100% 맞거나 무슨 전지전능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외신이 이러니까 그리고 실제로 외신이나 어떤 단일 공동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외신이라는 게 수천 개의 목소리가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거기도 외신이 이렇게 보니까 마치 뭐 우리는 잘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 자체가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사대주의적인 느낌이 들어서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얘기했던 우리 첫 번째 이슈하고 되게 유사한 그 마인드셋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국의 눈에 어떻게 비치느냐를 상당히 중시하는 상태다. 이거는 컴플렉스거든요. 인정 욕구에 가까운 컴플렉스예요. 근데 두 번째로 이제는 사실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라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심리적으로는 판단을 합니다만 필요할 때는 그게 쓰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외신들을 하나로 뭉뚱그려서 그것도 내용을 과장한 채 따와가지고 자신의 정치적 의도로 활용하는 또는 정치적 커뮤니케이션의 의도로 활용하는 그런 방식이라고 하는 게 그게 여전히 권위가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아는 외신들은 한국에 관련된 사안이나 동북아에 관련된 사안, 한국의 언론보다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그게 단지 외신이라는 이유로 권위를 인정받아야 될 이유도 없을 뿐더러 인정을 받으려면 그 내용에 대한 충실한 어떤 독해에 근거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거죠. 상당히 정치적 수단으로 쓰인 그런 결과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조선일보의 기사 정도로 끝날 것 같았는데 이번에 이제 나경원 원내대표가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이 발언을 또 하면서 이 단어를 또 쓰면서 이제 도화선이 됐는데요. 그런데 그 다음 날 민주당이 내놓은 논평이
문제가 되면서 어떻게 보면 화살이 다른 데로 지금 예. 향했습니다. 민주당의 논평 내용 다시 정확히 이야기를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의 첫 논평은 3월 13일에 나왔습니다. 일단 제목은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제의 발언을 철회하고 국민 앞에 사과하라는 제목인데요. 근데 이제 블룸버그 기자를 언급한 부분을 보면 크게 두 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째는 기사를 쓴 사람을 직접 공격했다는 점인데요. 기사 작성자를 굳이 통신 리포터라면서 공신력을 깎으려고 이제 시도를 했고, 두 번째 내용적 측면으로 보면은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의 외신에 대한 불만 논평은 다음 날까지 이어졌는데요. 문 대통령을 에이전트, 그러니까 대리인, 중개인 정도로 칭한 뉴욕타임즈의 기사와 관련해서 검은머리 외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표현을 두고 인종차별적이다. 는 논란이 굉장히 크게 일자 민주당이 이 해당 논평의 내용, 이 내용을 인터넷상에서 삭제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예, 지금부터는 스토리가 진짜, 하고 폭발적인 싶은 스토리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는 사실 만약에 옛날에 그냥 뭐 박근혜나 뭐 이명박 뭐 그래서 그때는 어차피 뭐 기자들하고 그렇게 정부가 좋은 관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국경 없는 기자회에서 랭킹도 그때는 한국 되게 낮은 편이었잖아요. 그리고 사실 문 대통령 여기 정부가 나왔을 때부터 많이 좋아졌잖아요. 근데 지금 이런 일 다시 생길 수 있는지 사실 상상도 못 했는데요. 그리고 외신 기자들 되게 충격받았고, 왜냐하면 어떤 그냥 사람이 그냥 한 명 뭐 선택하고 이렇게 공격하면 이거는 정말 원래는 진보적인 약간 민주주의 스타일 아니잖아요. 우리 박근혜 정부 때 산케이 신문 지국장 기소했었잖아요, 형사적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어떻게 됐느냐. 1심에서 무죄 판결 나고 검찰에서 항소조차 못했어요. 그리고 작년에는 심지어 형사보상금까지 물어줬어요. 산케이 신문 기자한테. 그리고 산케이 신문 기자는 자기 책 쓰고 일본에서 유명 인사 되고. 그리고 그 일로 해서 사실 더 큰 문제는 다른 나라의 언론인들이 한국의 언론 자유에 대해서 상당히 의구심을 갖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국은 비교적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나라다. 민주주의 체제가 뿌리를 내리고 있다라고들 다들 생각하고 있었는데, 외국인 기자가 외신에 외국어로 쓴 기사에 대해서 국내에서 형사적으로 기소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무죄 나고 뭐 이렇게 되니까 상당히 우리나라 언론 자유에 대해서 부정적 평가가 생겨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상당히 그때 좀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했었는데, 지금 정부가 바뀌고 나서 이 정부 여당의 대변인 논평에서 이런 내용이 나온 걸 보고 저는 상당히 놀랐습니다. 첫 번째로 지적할 거는 사실관계부터 좀 틀린 게, 여기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이모 기자라는 분이 연합뉴스에 근무하시다가 2012년도에는 또 AP도 근무했어요. AP가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큰 통신사 아닙니까?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블룸버그 근무하시고, 그러니까 나름대로 상당히 경력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마치 무슨 뭐 통신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폄하하는 듯한 식으로 표현으로 시작을 해요. 그리고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있다. 그 말을 듣는데 딱 무슨 생각이 드냐면, 검은머리 외국인? 여기 쇼츠 기자분들 계십니다만 죄송합니다만 그러면 금발머리 외국인 얘기하면 괜찮아? 라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뭐야, 그럼 그러니까 이게 미국 국적 통신사 외피를 썼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외국인이 비판한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한국인이었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식의 반응이거든요. 아니, 그러면 외국 통신사, 외국 언론사에 근무하는 사람들은 다 외국인이어야 되고, 한국 국적 가지고 있는 사람은 뭐 지금 우리 전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돼요? 그거야말로 사대적인 사대주의죠. 아까 제가 사대주의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반대쪽에 또 다른 방향에 또 사대주의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과잉에 대해서 과잉으로 또 대응하고 있는 거거든요. 상당히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애국주의적인 경향이 너무 과도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현 정부의 정책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뭐 매국행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의 정책을 비판하면 매국행위가 되는 건가? 그러니까. 아니, 언제부터 이게 이런 식의 애국주의 막 이런 게 판치게 됐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정부 정책을 비판한 거에 대해서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라고 하는 거는요, 무슨 사우디아라비아나 아니면 아프리카를 폄하하는 게 아니라 제3세계에 있는 정말 무슨 군부 독재 국가나 이런 데서나 있는 일입니다. 국가 원수를 비판하면 모독이라고 하는 거는. 근데 지금
자유민주주의가 확립되어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부 여당의 공당의 대변인 그 논평에서 정부 정책을 비판했더니 국가 원수에 대한 모독이다 뭐 이런 게 이거 뭐 권위주의 시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대단히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게 사실 그렇게 비판 없었잖아요. 사실 우리 아까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타이틀만 조금 충격적인 타이틀이었는데 그 실제적인 그 기사 읽어보니까 그렇게 심각하게 뭐 문태균형에서 비판하는 게 아예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저한테는 제일 웃기는 게 사실 그 나경원 대표님 뭐 여기는 약간 이렇게 도발적인 스피치가 만약에 안 했었으면 그냥 누구도 이 스토리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때는 아마 조금 나경원 대표님 여기는 아마 조금 도발만 하고 싶었는데 지금 이렇게 성공할 수 있는지 상상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그 민주당 그 대변인 때문에 이 스토리는 훨씬 더 큰 스토리 됐고 그래서 지금 이 사람 정말 이 스토리는 크게는 어떤 실수했고 그리고 정말 어떤 기자한테 공격하고 지금 교수님 말씀대로 그냥 매국 뭐 언제부터는 매국이고 뭐 그냥 그 어떤 민주주의 안에서 그냥 정부한테 뭐 비판 있어도 여기는 이 스토리는 큰 비판 없는데 그냥 있었어도 이거는 매국적인 태도이냐고 뭐 그건 진짜는 심각한 말이고 그래서 만약에 저는 그냥 이해찬 그 대표님 입장에서는 이런 대변이 있으면 내가 싹 그 자리에서는 잘라야 된다고 생각. 아니 진짜. 그러니까 정치 비평을 하고 싶진 않지만 이건 정치 비평이 좀 필요한데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대변인으로서 대변인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다른 말로 하면 언론을 상대하는 사람이거든요. 단지 정당의 어떤 이야기를 대변하는 뿐만이 아니라 언론을 상대하는 방식으로서 상당히 부족했고 심지어 부족한 것을 너무 상당히 부적절했다라고까지 비평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타겟을 굉장히 잘못 잡은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문제는 블룸버그 아니 인용했다고 해서 보니까 블룸버그 통신원 내용 나온 건 기껏해야 이 정도인데 왜 쓸데없이 언론에서의 담론을 정치 담론화 시켰느냐라고 다시 상대 당파를 공격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좌파를 결집시키고 타당에 상처를 주는 이른바 정치적인 전략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타겟을 잘못해서 정치 담론을 언론 담론화 시켜버렸잖아요. 잘못된 정치적인 이야기를 언론의 이야기로 지금 이상하게 돌려버린 그런 케이스라는 거죠. 결국에는 이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의 논평이 다시 그 문제의 원래 본질로 돌아가는 방식으로 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실수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와중에 이제 이유경 기자라는 이름을 가진 여러 기자들이 네. 공격을 당했죠. 그러니까요. 좀 엉뚱한 대로 좀 불이 튀었어요. 그 이유경이라는 이름이 이제 거론되면서 아무런 관련 없는 동명이인들이 이제 피해를 보게 됐는데 특히 이제 그 MBC, TV조선 이유경이라는 이름을 쓰는 기자들이 실존했고요. 그리고 프리랜서로 활동하는 이유경 기자의 SNS에 네티즌분들이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항의를 한 거예요. 그러자 전혀 관련 없는 이 이유경 기자는 내가 아니다. 이제 그만해달라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기자는 그 이유경 씨 그 다음은 되게 힘든 상태였거든요. 집에 아예 못 나갔어요. 며칠 동안 집에 못 나가고 위협받았으니까. 그래서 서울 외신 기자 클럽에서 이제 항의 성명을 냈죠. 예, 지난 16일에 서울 외신 기자 클럽이 이제 특파원 집단 중에서 가장 먼저 성명을 냈는데 내용은 민주당이 발표한 성명 때문에 기자 개인의 신변에 큰 위협이 가해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한다. 특히나 기자 개인에 대해서 국가 원수를 모독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언론 통제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라고 논평을 냈습니다. 이보다 이틀 뒤에는 아시아 출신 미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가 성명을 냈는데요. 외신에 대한 오해를 명백히 드러냈다. 민주당 논평에 대해서. 그다음에 검은머리 외신이라는 표현에 한국 기자가 외국 언론사 소속으로 취재 활동을 하는 것이 비정상적이라는 함의가 담겨 있다고 또 지적을 했습니다. 또 국제언론인협회가 민주당은 기자의 역할이 정부의 응원 단원이 아니라 공익사안에 대해서 독립적이고 비판적으로 보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미국 매체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명서를 이제 외신 기자들이 낸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뭐 성명서가 나올 만했죠. 예, 나올 만했고 그다음에 당연히 이제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이게 특정 언론사만의 문제가 아니라 외신을 대하는 정치권의 잘못된 문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러한 입장 표현은 전 당연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대신 이제 저는 이왕이면 사실은 이게 뭐 엄청나게 또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거나 이런 식의 일들은 아니었었기 때문에 이와 유사한 사례들에 대해서 동일하게 행동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이 부분은 빌미를 준 거에 대해서 되게 충분하게 반응을 한 이제 그런 케이스고요. 또 한 가지는 저는 이런 부분도 지적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외신의 기사의 특정 부분을 따서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모든 행동들이 부적절하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필요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으로 민주당 논평에 대한 반론으로서 당연히 나올 만했지만 거기서 당연히 들어갔어야 될 일은 왜 한국의 정치는 외신의 쓸데없는 특정한 부분을 따서 자신들의 정치 담론으로 과장이나 왜곡된 방식으로 이용하는가. 그럼 그 부분으로부터 차단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내용들까지 나왔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숄츠 기자는 이 부분을? 예, 어느 정도. 외신 기자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어야 된다. 정치적인 면에 대해서도. 그냥 제일 중요한 거 어떤 민주주의는 제도에서는 어떤 기자들한테 직접 공격하고 뭐 어떤 이름까지 부르고 뭐 이런 거 좀 그냥 좀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그거는 제일 큰 문제인데요. 그래서 이런 일 다시 안 생기기 위해서 정말 민주당하고 다른 당도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거는 제일 중요하죠. 예전에 그 산케이 지국장 사건 때 이제 외신 기자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편지를 보내서 뭔가를 이렇게 좀 부탁조의 이야기를 했다라는 그런 그 내용이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돌고 있거든요. 이번 것과 맞습니다. 비교를 해서 이번에 성명 낸 것과 그 전에 편지 글. 예, 그러니까 누리꾼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도 그렇고 이제 과거 박근혜 대통령의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제 검찰이 그 산케이 지국장인 카토 타츠야 씨한테 한 그 기소, 그 다음에 출국 금지 내용에 대해 출국 금지 내용에 대해서 서울 외신기자협회가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편지를 보냈었거든요. 똑같은 단체인가요? 외신기자 클럽? 예, 맞습니다. 같은 단체인데 이번에는 형태가 성명이고 과거에는 편지 형태였어요. 제가 그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2015년 4월 9일에 박근혜 대통령 귀하라는 이제 첫머리로 시작하는 내용인데 2014년 8월 한국 검찰의 수사 개시와 함께 시작된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 카토 타츠야 전 서울지국장의 출국 금지에 대하여 우려하고 있습니다. 또 8순이 넘은 어머니와 장모가 내일이라도 일본으로 귀국할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언론 환경에 나쁜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라고 이렇게 충분히 지금처럼 성명을 낼 수 있었던 사안이고 지금보다 더 심각한 언론 탄압의 양상을 띠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이랑은 조금 보이는 태도가 달라서 지금 인터넷상에서 회자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동등하게 비교가 될 만한 사안이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뭐 언론 자유의 입장에서는 동등이 아니라 사실 전 차등 비교가 가능한 사안인데 저는 산케이 지국장 케이스가 훨씬 더 언론 자유에 위협적인 케이스라고 좀 보거든요. 지금 현재 민주당의 논평의 케이스보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형사적인 법을 적용시켜버린 거잖아요. 그리고 이 부분은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또는 박근혜 정부와 친소 관계를 막론하고 기본적으로 아무리 우리가 일본 기자니까 애국주의적인 관점에서 되게 싫을 수도 있겠지만 또 어떤 관점에서는 특히나 외신 기자들의 단체라고 한다면 여기에 대한 형사적인 어떤 죄를 적용시키려고 했던 것에 대해서는 훨씬 더 강한 반발들이 나오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 톤은 훨씬 약했죠. 근데 이거를 지금 상태를 끌어들이면 또 물타기가 돼버리니까 잘잘못은 또 명확하게 구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논평에 대해서는 민주당 논평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반발. 그다음에 그 당시 이제 산케이 지국장 사건에 대해서는 그것의 형사적 처벌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 것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어떤 대응들이 있었어야 되는데 이것들이 약간 차등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정도의 것이고 각각의 잘못의 문제들은 또 명확하게 보는 것이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여기서 또 한 가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아까 뭐 제가 기본적으로 성명의 내용이 이런 것까지 나왔으면 좋지 않았겠냐라는 건 뭐 그들이 알아서 할 일이니까. 근데 우리가 외신기자 클럽이라고 부르는 데가 동일한 사고로 동일한 목소리로 동일한 뭔가를 낼 거라고 솔직히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모든 단체들은 그 당시에 집행부가 누구냐가 상당 부분을 결정을 하고요. 예. 그다음에 모든 멤버들이 동의해가지고 내고 사실 이런 것들도 아닙니다. 그 당시에 집행부의 컬러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들이 좀 많아요. 근데 박근혜 정부 당시에 그 집행을 실제로 담당하고 있는 분들의 컬러와 지금의 컬러가 꽤 다르다라고 하는 것들은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 산케이 신문 사건 때 그 서울 외신기자 클럽이 보냈던 편지와 이번에 그 블룸버그 기사 사건 때 서울 외신기자 클럽이 냈던 성명을 뭐 한 줄 한 줄 다 비교해 가면서 왜 박근혜 정부 때는 이렇게 약한 톤으로 얘기했는데 지금 정부 들어와서는 강한 톤으로 얘기하느냐라고 비판하는 그 기사를 봤는데 사실은 그거는 무슨 프레임이냐면요. 박근혜 정부 때는 비교적 조용히 입 다물고 있었는데 왜 지금 와가지고 문제를 삼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역으로 비판하려는 그 프레임이거든요. 근데 그거는 지금 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그때 서울 외신기자 클럽의 지도부와 지금의 서울 외신기자 클럽의 지도부가 달라요.
다르고 또 맥락도 좀 다르고 이건 편지라는 맥락이고 성명서라는 맥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서울 외신 기자 클럽만 뭐 외신을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국경 없는 기자회라고 있거든요. 잘 아실 겁니다. 외신 기자분들. 상당히 언론 자유에 대해서 사실은 서울 외신 기자 클럽보다 조직도 더 크고 더 그 세계 언론 자유 지수 같은 것도 발표하고 활동 많이 하는 단체인데 국경 없는 기자회가 당시에 산케이 신문 기자 사건 났을 때요 대단히 강력한 내용의 성명 냈었어요. 그래서 기소 당장 철회하라고 그러고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고. 근데 지금 국경 없는 기자회 제가 알기로 지금까지는 뭐 이 블룸버그 기사 문제에 대해서 뭐 특별히 뭐 언론 낸 거는 제가 들어본 적은 없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왜 강하게 했는데 지금 약하게 하냐 뭐 이렇게 비판할 건가요?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의 프레임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언론 자유가 침해되는 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면 문제 제기하는 겁니다. 잘못됐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거지. 왜 그때는 이 정도 강도로 얘기했는데 지금은 이 정도 강도로 얘기하냐는 것은 논점을 흐릴 수가 있어요. 그게 논점이 아니에요. 언론 자유가 침해받고 있고 언론 자유가 우리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핵심적인 가치 중에 하나 아닙니까? 그럼 그게 핵심적인 가치가 침해받고 있다고 얘기하고 목소리를 높이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메시지를 보지 않고 메신저를 공격하는 그런 잘못된 논점 일탈의 오류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이제 바라볼 때, 대중들이 이제 바라볼 때 외신에 대해서 과대평가하고 과신하거나 뭔가 같은 컴플렉스가 들어가 있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문제 제기로 이해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언론이 이것을, 정치권이 이것을 과장되게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거리를 두고 바라보고 누구를 어떤 내용으로 인용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냉정한 판단을 내리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치권에서 이와 같은 것들에 그릇된 대응을 하는 것에 대해서 다 공정하게 평가를 해주면 되는 부분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뭐 이런 거 비교하면 옛날 그 편지하고 지금 이런 스테이트먼트 비교하면 제일 중요한 부분 아마 이미 나왔어요. 뭐 그때는 그 관리했던 사람, 그 외신 기자클럽 관리했던 사람하고 지금 관리한 사람 달라요. 그래서 뭐 마음 세팅이나 뭐 그 좀 틀릴 수 있고. 근데 또 하나 지금까지 얘기 안 했던 부분도 있어요. 그때는 박근혜 시간에는 사실 그 언론의 자유는 훨씬 더 안 좋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그때도 사람들 알고 있었어요. 지금 너무 강하게 공격하면 오히려 반대 효과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오히려 약간 부드러운 방법으로 해야 오히려 성경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저는 뭐 외신 기자클럽 뭐 대표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멤버뿐이지만 근데 그런 생각 있었는지 아닌지 저도 알 수 없지만 근데 그냥 상상이 돼요. 왜냐하면 그때는 박근혜 시간에서는 그 뭐 우리도 저도 느꼈어요. 그냥 어디 나가면 취재하면 훨씬 더 힘들었어요. 뭐 경찰 훨씬 더 자주 저한테 왔어요. 도대체 뭘 하는지 누구인지 누구 위해서 일하는지 요새는 그런 일 가끔 생기지만 근데 옛날만큼 아니에요. 그래서 외신 기자 클럽에서도 아마 사람들 좀 생각했고 우리 너무 강하게 나가면 그 문제 생길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원하는 효과가 있지 못할 것 같아요. 어떤 면에서 저는 실망감의 표현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언론 자유를 좀 더 중시한다라는 정부가 네. 그 여당에서 이런 논평이 나오다니? 그러니까. 라는 이제 그런 이제 반대 국부도 굉장히 있었던 맞아요. 거죠. 지금 그 특히 진보적인 미디어 대표하는 사람들 그냥 이런 일 그냥 문 정권에서는 절대 생길 수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대치가 그래서 있죠, 예. 이런 그 약간 너무 실망스러운 느낌 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조금 더 강하게 나가는 것 같아요. 그 이해식 대변인은 뭐 반성의 여지가 있다고 본다 뭐 이런 표현을 하면서 그래도 사과의 뜻을 밝히면서도 기자 그리고 기자의 글을 비평하고 때로 비판하는 것은 정당의 정치활동 자유에 속한다 이런 주장도 했거든요. 아, 그럼 100번 옳은 얘기죠. 그 뭐, 아니, 정당도 자기들이 비판받았을 때 거기다 맞대응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어떤 기사가 또는 뭐 보도가 잘못됐다고 생각이 되면은 그거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밝히고 진실을 밝히고 그렇게 하면 돼요. 그래. 근데 그게 아니고 어떤 애국주의라든가 어떤 이데올로기적 방향성을 전제해 놓고 거기에 맞지 않으면은 무슨 매국이다, 모독이다라고 하고 그 기사 정작 그 기사 내용에 대해서는 별로 보지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게 그렇게 나오니까 아니 이게 마치 무슨 애국만을 강조하고 이데올로기만을 강조하고 그런 것 같은 느낌이 든단 말이죠. 사실은 그게 그 원래 기사가 전달하고 있는 그 하고자 하는 내용, 사실 진실관계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그 조목조목 비판을 했었으면 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기본적으로 언론에 대한 대응은 사실관계에 대한 왜곡에 대한 대응이 이제 기초가 돼야 되고요. 해석은 갈리는 문제니까 그거는 정치 담론화 시킬 필요가 없어요. 그래봤자 되게 이상한 문제로 흘러가 버리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 정치인의 논평은, 그러니까 민주당의 논평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언론을 잘못 활용한 상대 당파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됐어야지 그것의 근거로 삼는 것을 얘기함으로써 스스로 수렁에 빠졌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네. 최욱 씨 마무리 좀 해주시죠. 누가 제일 나쁜 사람일까요? 외신도 제가 읽을 수 있는 한글판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거 누르면 나오잖아요. 구글 한글로. 네. 번역기 돌리면 구글 있습니까? 번역기로다가. 그래서 근데 저는- 그거는 되게 이상하긴 해요. 그건 믿지 마세요. 그 외신을 구경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테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뭐 껴들어 할 틈이 없네요. 그러니까 외신을 인용한 보도나 정치인의 이야기는 사실은 접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언어적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진 거를 정보 독점하면서 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대부분 왜곡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외신을 근거로 삼는 대부분의 보도라든가 정치인의 논평들은 일단 무시해도 저는 거의 상관없는 사태까지 이르렀다라고 봐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을 악용하는 일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동안에는. 어차피 외신에 접근을 못하니까 마치 그 논쟁이 벌어지면 외신에서는 이렇게 얘기했어 하면서 마치 결론을 내는 듯한 그러면 저 같은 사람은 접근을 못하니까 그렇군요 하고 이제 수긍하게 만드는 그런 식의 행태들을 계속 보여왔던 것 같아요. 그게 우리 마음속에 있는 사대주의적인 저는 아니에요. 그거 참. 교묘하게 좀 자극하는 아니래잖아요. 거예요. 아니래잖아요. 물론 아니시겠지만은 큰 틀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주식회사 외신이라는 회사가 없어요. 외신일보라는 신문사가 없어요. 외신은 수천 개의 언론사로 구성되어 있는 거지 외신이 어떤 한 방향으로 몰고 간다 이런 거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국내에서도 불가능한데 전 세계적 차원에서 어떻게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수천 개의 언론사를 몰고 가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 그러니까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외신 얘기하면서 사실은 경강부회가 많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거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만 강조하고 싶은 건 뭐냐면은 제가 앞에 했던 말 말고 네, 새로운 다른 거. 거는 우리가 무슨 뭐 요새 성인지 감수성 많이 얘기잖아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이제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를 쳐다보는 많은 그 작은 나라들이 있어요. 한국의 경제 규모보다 작은 나라들, 한국보다 인구가 작은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우리를 봤을 때요. 그 인종차별에 대한 감수성도 있는 겁니다. 그 부분 상당히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언론도 그렇고요. 언론을 대항하는 이런 대변인 같은 분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리가 좀 주의해야 돼요. 머리카락 색깔 얘기하고 뭐 피부 색깔 얘기하면서 그런 식으로다가 그걸 비판의 근거로 삼으려고 하는 거는요. 이거 어떻습니까? 댓글에 우리 교수님을 보고 검은 머리 일본인이다 하는데 그 일본 사람도 검은 머리잖아요. 이거는 어떻게 좀 애매하죠? 사실관계가 잘못됐다. 좀 애매해. 그거는 구분이 안 되는데 검은 머리 한국인, 검은 머리 외국인 그러면 그 무의미한 비판이 되잖아, 무의미한. 이 스토리에서 사실 제일 슬픈 이야기는 제 생각에는 이거 원래 내부적인 뭐 국내적인 정치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근데 지금 국제적인 이야기 다 돼버렸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했던 것처럼 지금 뉴욕 타임스까지 이런 소식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사실 그냥 세계는 한국으로 다시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정말 잘못된 이유 때문에 그래서 언론의 자유는 여기는 더 이상 자연스럽게 되지 않고 오히려 그 기자들 그 정부가 비판하면 공격 될 수도 있고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조금 충격받았는데 왜냐하면 여러 가지 친구들 다른 외신 기자들하고도 좀 통화하고 너희들 어떻게 생각했는지 오늘 아침에 그냥 그 러시아 그냥 이타타스 여기 대표하는 러시아 친구하고 통화했는데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사실 민주주의는 한국만큼 약간 다른 스타일이잖아요. 그리고 사실 기자들 러시아에서 오히려 가끔 되게 위험스럽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죽이는 그 기자도 많이 있고 근데 이런 일 러시아에서도 상상도 못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좀 마음이 좀 무거웠어요. 그 러시아 사람도 이런 또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우리 러시아에서도 이런 일이 절대 안 생긴다고 생각한다면 이런 일이 한국에서 생기는 게 정말 슬픈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러시아마저. 네, 나경원 원내대표의 발언으로 촉발된 외신 기사, 외신 기자에 대한 비판 논란, 민주당의 잘못된 대응에 관한 논란, 보도 내용 짚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